안녕하세요. 옷가게를 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바로 딸은 엄마 팔자 담는다 이 말입니다. 10달 동안 뱃속에서 탯줄로 이어진 사이였다가 또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는 엄마와 딸은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로 그 팔자까지 따라간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다 그런 말이 생긴 이유가 있는 게 태어난 후에 한 집에서 수십 년을 넘게 마주보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부모님의 행동을 똑같이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의식적으로 따라가지 않으려고 해도 딸은 엄마 팔자 닮고 그 애비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실감할 정도로 내가 정말 싫어하던 부모님의 특성을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하는데 저는 부모님께 무의식적으로 답습한 행동의 순환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살았고 결국 부모님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서 가장 닮고 싶지 않은 점은 바로 미련하고 답답한 점이었어요. 채널을 듣는 애청자분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정말 저희 어머니를 사랑하고 저희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못하는 게 맞지만 어머니는 의도치 않게 제 어린 시절을 지옥으로 만드는데 공헌하셨거든요.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셔서 둘만 남아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부모님이 힘들고 우리 집이 가난에 허덕인다는 건 너무 쉽게 눈치챌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셨지만 식탁 위의 반찬은 늘기는커녕 줄어들고 그냥 물에 밥을 말아 먹을 때가 더 많았어요. 저는 늘 당연하게 교회에서 사람들 쓰다가 기부한 운동화나 옷을 입어야 했고요. 어머니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젊은 나이에 이미 복용하는 약이 한 봉지였어요. 그러다가 저희 집에는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고 여름 방학이 끝나자마자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어머니께서도 혼자의 몸으로 초등학생 딸을 키우기에 힘에 부친다는 걸 어린 저도 잘 알았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혼을 하게 된 걸 투정 부리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아저씨와 한순간에 가족이 돼서 산다는 걸 마냥 싫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누군가 우리 엄마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뿐이라서 저는 오히려 새아빠가 생기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새아버지와 살게 된 후에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이 상황에서 더 나빠질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악화됐어요. 대체 어머니께서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건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일단 새아버지는 백수였어요. 어머니와 재혼하기 전에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백수였고 재혼 후에는 어머니가 벌어온 돈으로 사는 백수였어요. 매일 제가 학교 갔다가 학교에서 집 현관문을 열면 신발장 앞까지 담배 연기가 자욱했어요. 그렇게 담배 연기가 집안에 꽉 찬 날에는 새아버지가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신호여서 저는 발자국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조용히 제 방에 들어가려고 했죠. 근데 어떻게 안 건지 거실에서 큰 소리로 야, 최민선, 너 집에 왔으면 책가방만 내려놓고 나가서 담배랑 술 좀 사와. 아니면 야, 최민선, 너 가서 이 만화책 좀 반납하고 와. 연체료 있다고 하면 네 용돈으로 좀 내고. 라는 새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새아버지의 하루 일과는 거의 오후가 다 되는 시간에 일어나서 만화책을 보거나 낡은 컴퓨터로 고스톱을 치면서 시간을 보냈고 제가 집에 돌아오면 담배나 술을 사오라고 시킨 후에 해가 지기도 전에 술에 취해 방 안에 틀어박힌 제게 시비를 걸곤 했죠. 야, 공부하냐? 네가 공부해서 뭐하냐? 그냥 학교도 때려치고 기술이나 배워라. 기집애가 배워서 뭐해? 쓰잘데기 없이? 너 네 엄마가 돈 주고 간 거 없냐? 있잖아. 어딨어? 저는 진심으로 어머니가 왜 재혼을 했는지 궁금했어요. 중학교 때는 정말 저 정도면 우리 어머니가 뭐에 홀렸거나 아니면 아무런 조건 필요 없이 새아버지가 어떤 인간이어도 새아버지라는 인간 자체가 너무 좋아서 재혼을 한 게 아닌가 싶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가 가뜩이나 힘든 인생을 왜 더 힘들게 만드는지 의문이었어요. 돈만 축내고 괜히 문제나 일으키는 딱 저희 새아버지를 나타내는 말이었죠. 매번
새아버지가 돈 어디 있냐고 하면 순순히 말하고 심부름을 시키면 그게 담배든 술이든 동네 구멍가게 가서 사왔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밤 11시가 다 돼서 집에 오신 어머니는 나가서 새아버지 술 안주할 거 사와라. 약속 있는데 나가게 돈 좀 내놔라 해도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고 점점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가 틀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아버지라는 근본 없는 두려움의 대상에게 대항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저의 반항에 새아버지도 당황하는 듯 보였어요. 저게 꼴에 머리 좀 컸다고 사춘기냐고 하다 말길래 먹히나 싶었죠.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제 착각이었어요. 시험 기간이라서 방문을 닫고 공부하는데 그 방문 꽝꽝 차면서 나오라고 뭐 하냐고 나와서 라면 좀 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보다 어렸던 저였으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바로 주방으로 갔겠지만 중학생이었던 저는 참지 않고 똑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공부하는데 꼭 그렇게 끌어내서 시켜 먹어야겠냐고요. 그날 저는 귓가에 삐하고 이명이 들릴 정도로 맞았습니다. 새아버지라는 사람은 저를 싸가지 없는 년, 먼 년 하면서 패다가 술 먹고 그대로 쓰러져 잤고 저는 밤 늦은 시간에 피곤에 쩔어 퇴근한 어머니에게 이 일을 알렸어요. 새아버지에게 맞았다고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노곤한 얼굴로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네가 이해하라고. 아버지가 요새 일을 못 구해서 예민하니까 네가 눈치 봐서 행동을 하라고요. 저는 제가 그냥 아버지만 없는 애인 줄 알았는데 그 순간은 어머니도 없는 기분이 들더군요. 마치 이 세상에 제 편 하나 없이 홀로 남겨진 그런 기분이요. 그 후로 어머니 말대로 눈치껏 행동했습니다. 집에 잘 안 들어갔거든요. 아예 새아버지와 마주치는 횟수를 줄여버렸죠.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하거나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오거나 정말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을 때는 날씨만 허락한다면 동네 놀이터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집에 들어가면 어김없이 발랑 까진 년이 어디서 뭘 하다 들어오냐고 솜방망이가 날아왔고 새아버지는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이제는 어머니 앞에서 제게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 또한 새아버지 폭력의 피해자가 됐고 저는 눈치껏 살라는 어머니의 말을 잊고 눈이 돌아서 반격을 했어요. 어머니나 새아버지에게 맞는 걸 본 후에는 새아버지가 조그만 언성을 높여도 저는 뭐든 하나 깨부셨습니다. 새아버지가 언성을 높이면 주방에서 커다란 접시를 가져와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고 싶어서 두려움을 잊기 위한 저의 발악이었죠. 제가 그럴 때마다 정신이 정말 나가 보이긴 했는지 새아버지는 행동을 뚝 멈추더니 에이씨 하고 거실 바닥에 침을 탁 뱉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상황이 안 좋아서 제 발악이 안 먹힐 때는 경찰을 불렀고요. 근데 더 환장할 노릇은 새아버지에게 맞은 어머니는 고소하거나 새아버지를 경찰에 넘길 뜻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와 어머니가 새아버지에게 얻어맞아서 경찰에 신고를 해도 늘 어머니가 출동한 경찰들에게 아무 일도 아니다. 애가 혼나서 괜히 신고한 거다라고 하며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 새아버지는 경찰서에 가기는커녕 꿋꿋하게 저희 집에 남아서 저와 어머니 피를 말렸죠. 어머니는 제 눈에 행여 새아버지를 잃을까봐 안절부절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돈도 혼자 벌고 집안일도 혼자 도맡아 하면서 일도 하나 안 하면서 돈만 가져가서 술이나 먹고 폭력을 쓰는 새아버지를 잃을까봐 조금의 문제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쩔쩔매는 그런 사람 말이죠. 새아버지가 어떤 잘못을 해도 어머니는 그냥 눈을 감고 넘어갔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를 포기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이혼하라, 같이 집을 나가자 설득하지도 않았고 그저 나 혼자서 그 집을 떠날 준비를 했죠. 그나마 잡고 있던 학업이라는 줄을 놓고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종로에 있는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 손에 들린 짐이라고는 한 품에 안기는 짐가방 하나 딸랑이었죠. 정말 있는 대로 일을 했어요. 미용실에서 수건 빨고 바닥에 머리카락 청소하는 알바부터
고깃집 불판 닦는 알바, 근처 극장에서 포스터 붙이고 안내하는 알바도 했고 행사장 나레이터 아르바이트도 했었죠. 한 번에 2개, 3개까지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혼자 살 돈을 벌었고 그러다가 같이 일했던 언니와 함께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때가 한창 쇼핑하면 동대문 두타였을 때였거든요. 그 시기를 잘 타서 돈이 정말 하루하루 잘 모였어요. 고시원에 살면서 돈 쓰는 곳 없이 그냥 있는 대로 통장에 모으고 새벽에 옷 대러 가서 저녁 9시에 가게 마감하고 고시원에 가서 기절하듯 잠을 자는 일상을 거의 한 5년은 보낸 것 같네요. 그때 같이 일하던 언니가 저에게 산송장 같다고 종종 말했었죠. 근데 그렇게 산송장 마냥 살다 보니까 어느새 작은 원룸 오피스텔 전세 구할 수 있는 돈을 모았더라고요. 고시원 생활을 청산하고 나 혼자만의 독립된 집으로 이사를 하니까 몇 년 동안 기댈 곳 없이 혼자 미친 듯이 뛰었던 다리의 긴장이 좀 풀리더군요.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주변을 좀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과 만남도 자주 갖고 저를 위해서 큰 돈은 아니더라도 기분 전환으로 돈도 좀 쓰고요. 어머니와 계속 연락은 했지만 아직 새아버지와 살고 계셨던 어머니를 찾아가진 않아서 제 인간관계는 정말 협소했거든요. 가까운 사람이라고는 같이 옷가게를 하는 언니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허해서 그 당시 같은 건물에서 옷 장사하는 제 또래 사람들과 자주 어울렸어요. 장사 마치면 같이 노래방도 가고 술도 좀 먹으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일하느라 잊어버렸던 제 사생활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하루는 같은 층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회식을 하기로 했었어요. 근처에 자주 가는 삼겹살집이 있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같이 간 사람들과 삼겹살집 사장님과 굉장히 친하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사장님, 우리 왔어요. 하니까 주방 쪽에서 이렇게 큰 고깃집을 한다는 게 안 믿길 정도로 젊은 남자가 나와서 왔어? 오랜만에 왔네? 하면서 환영해 주더라고요. 같이 갔던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식당 단골이었는지 사장님은 저희 테이블에 딱 붙어서 고기를 손수 구워주고 또 저희가 다 구워진 고기를 먹을 때쯤 아예 테이블에 합석을 하더라고요. 진짜 넉살 좋고 외향적이다 싶어 쳐다보는데 사장님이 저랑 눈이 딱 마주치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처음 보는 분이네? 아, 민선이는 오늘 처음 데려왔어요. 아, 정말? 안녕하세요. 저 박철민입니다. 이제 자주 오세요. 고기 좋은 거 많이 드릴게요. 어머어머, 사장님 또 그런다. 처음 보는 여자한테 세상 다정하게 구는 거. 야, 민선아, 너 조심해. 저 사장님 눈웃음 살살 치면서 여심 훔쳐서 장사하는 사람이야. 아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민선 씨가 진짠 줄 알겠다. 민선 씨는 술 안 먹네? 술 안 좋아해요? 그럼 내가 서비스 좀 드려야지. 사이다 콜라 뭐 마실래요? 여기는 고기 맛보다 능글거리는 사장님 때문에 손님몰이 좀 하겠다 싶을 정도로 참 쉽게 친근하게 다가오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종종 사람들과 저녁을 먹으면 그 삼겹살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테이블에 앉는 사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친해졌어요. 그렇게 한 반년 정도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다가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사장님이 저에게 마음을 고백하더라고요. 제 야무지고 단호한 점이 좋았다나 뭐라나. 제 어린 시절 영향인지 아닌 건 아니고 단호할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단호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제 첫 번째 연애는 그렇게 시작됐고 저는 처음 연애한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저는 새아버지 영향 때문인지 절대로 무능한 남자는 결코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백수, 한량이라는 말도 아까운 새아버지 같은 사람과 몇 년을 살고 또 저도 일찍 일을 시작해서 일하는 데서 보람을 크게 얻는 사람이라 본인 일에 철학도 없고 되는 대로 사는 무능한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젊은 나이에 꽤나 큰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만큼 본인 일에 자부심도 있고 늘 뭔가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죠. 메뉴 개발도 그렇고 식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필요하다면 가감없이 바꾸는 추진력이 있어서 거기에 큰 호감을 느꼈네요.
이렇게 제 이상형에 가까운 남편이었지만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이 완벽한 건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번 파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문제였다기보다는 시댁에서 제가 마음에 안 찼던 게 문제였죠.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시부모님 되실 분들과 처음으로 식사를 하게 된 자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시부모님은 함께 김치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엄청나게 크거나 이름만 대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하진 않았지만 이름난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 납품을 할 만큼 꾸준히 수입이 나는 수준이었죠. 그걸 증명하는 것처럼 초대된 시댁도 정말 좋고 넓은 아파트였고 나중에 듣고 보니 남편의 고깃집도 시댁에서 다 마련해 준 거더라고요. 제가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시댁 거실에 앉아서 눈으로 구경을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런 제 모습을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좋지? 네? 이 집 좋지 않냐고. 구경하다가 침 떨어지겠다. 아, 네, 정말 좋아요. 집도 좋은데 꾸미기도 참 잘 꾸며 놓은 것 같아요. 내가 인테리어에 신경을 좀 쓰긴 했지. 너희 본가는 어디니? 어느 동? 아, 어머니는 녹번에 살고 계세요. 녹번? 녹번이 어디니? 그럼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거야? 아니요, 다세대 주택에 살고 계세요. 아, 일은 하시고 아버지는 뭐 하셔? 다세대 주택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시어머니는 다세대 주택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고 계시는지 못 씹은 표정을 짓고 순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그 눈빛과 따발총처럼 질문을 우다다 쏟는 모습을 보며 아, 시어머니가 우리 집 수준을 여기서 몽땅 알아내셔야 직성이 풀리겠구나 싶어서 그냥 있는 대로 솔직하게 다 말했습니다. 그 당시 유방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저희 어머니 상황까지 함께 말이죠. 친아버지는 제가 초등학생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고 지금 같이 사는 새아버지께서는 고정된 일은 없고 종종 일용직으로 일하세요. 어머니께서는 원래 일하셨는데 올해 초에 유방암 판정받고 잠깐 쉬시면서 치료받고 계시고요. 제 말이 끝나자 시댁 거실을 덮은 숨막히는 침묵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원래 처음부터 말이 없으셨지만 제 솔직함에 남편도 딱히 입을 떼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마치 끙 하고 앓는 소리가 나면서 시어머니가 입을 여시더라고요. 너 옷 장사한다며? 혹시 네 수입에 새아버지나 아픈 어머니 뒷바라지까지 하니? 너 달에 얼마 남는데? 아니, 그것보다 네 부모님은 노후 준비는 하셨니? 아니, 내가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당연히 안 됐을 텐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더니 제 얼굴을 계속 볼 수 없다는 듯이 눈 질끈 감고 이내 제 옆에 있는 남편에게 눈길을 돌려 물으셨어요. 너 대체 어쩌려고 이러니? 나는 그냥 옷 장사한다는 얘기만 듣고 그래, 직업에 귀천 있나 지들이 좋으면 그만이다 했는데 사돈 될 사람들 상황이 얘 철민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너 얘랑 결혼하면 너 버는 돈 절반은 얘 친정으로 보내야 된다.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이곳에 없는 사람처럼 신랄하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엄마, 내가 언제 그런 거 걱정이나 한대요? 나는 민선이 하나 보고 하는 결혼이에요. 민선이가 집안 문제로 내 속 썩일 애도 아니고 또 만약 그렇다고 해도 난 상관없어요. 엄마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결혼이니까 엄마도 괜히 일어나지도 않은 일 상상해서 사람 모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너 순진한 거냐? 여자한테 눈이 먼 거냐? 아무리 사랑이니 뭐니 해도 어떻게 이렇게 기울어진 결혼을 해? 사람이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자식 낳고 어떻게 키우는지 다 갈리는 거야. 근데 저런 집안이랑 엄마! 도저히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나 무시하는 집에 가족으로 안 들어온다고 말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참 눈 앞에서 모욕을 들으니까 말은 안 나오고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오니까 놀라서 안절부절하고 시어머니는 브레이크 없이 움직이던 입을 간신히 세워서 꾹 다물었죠. 그때 우느라 고개 푹 숙인 제 시야로 각티슈가 쓱 들이밀어지더라고요. 보고 놀라서 쓱 얼굴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었던 시아버지께서
제 앞으로 눈물 닦으라고 티슈를 내미신 거였어요. 미안하다. 이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닌데 말을 꼭 듣는 사람 서러울 정도로 믿게 하는 경향이 있어. 그냥 자식놈 걱정 유난스럽게 하는 시애미가 실수했다고 생각해 주렴. 나는 이 결혼 찬성이다. 우리 아들이 선택한 상대니까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철민이 통해서 민선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다 들었어. 환경 때문에 치열하게 살아온 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지. 고개 숙이지 마라, 민선아. 시아버지의 말씀에 시어머니는 그래, 난 모르겠다, 모르겠어 하면서 자포자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예상치 못한 시아버지의 지지에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신랄하게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신 것과는 다르게 막상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나니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신혼집은 어디로 해라, 식장은 어디가 좋다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별다른 걱정을 크게 안 하고 있었는데 잠잠하기만 했던 시어머니의 입이 상견례 날 폭발하고 말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가 많이 빠져서 제가 가발을 맞춰드렸거든요. 중요한 자리에 쓰고 다니시라고 맞춰드렸는데 상견례 날 쓰고 오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런 어머니를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한동안 빤히 보더니 마치 대단한 발견을 했다는 것처럼 큰 목소리로 그러시는 겁니다. 어머 사부인, 그거 가발이죠? 당황한 저희 어머니는 애써 웃으면서 맞다고 투병하면서 머리가 많이 빠져서 딸이 맞춰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작으로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의 투병 생활, 유방암에 대한 무절제한 질문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완치되냐, 돈은 얼마 들었냐, 보험금은 나왔냐, 얼마나 나왔냐 등등. 그리고 항암 치료하면 소화도 안 되고 입맛도 없다는데 이런 음식 먹어도 되냐고 하셔서 저희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면서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하니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하셨어요. 예, 근데 암도 옮을 수 있니? 왜 같은 음식 집어먹으면? 저는 그 속닥거리는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말했죠. 저 이 결혼 못하겠네요. 유방암이 없는 병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또 그걸 당사자 앞에서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이랑 가족으로 묶이는 결혼 절대 못해요. 엄마, 일어나요. 그리고 바로 상견례 자리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렇게 한 번의 파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절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의 석 달 내내 제가 일하는 옷가게와 집 앞으로 찾아와 저를 붙잡았죠. 저는 절대로 시어머니 같은 사람의 며느리 되고 싶지 않다고 버텼고 남편은 식당 문도 안 열고 거의 매일같이 제게 와서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장모님께도 직접 사과드리겠다고 빌겠다고 해서 제가 당신이 할 필요 없이 당신 어머니가 직접 우리 어머니에게 사과하면 생각해 보겠다고 홧김에 말해버렸어요. 근데 정말 며칠 후에 시어머니께서 절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도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꼭 만나게 해달라고 말이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시어머니 표정을 딱 보니 남편에게 정말 등 떠밀려서 오신 것 같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사과를 받는 모습은 꼭 봐야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 입원했던 병원으로 가서 두 손 꼭 잡고 사과를 했고 제게도 본인이 잘못했다, 무식해서 몰라서 그랬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너희 사는데 일절 상관도 안 하겠다는 다짐과 사과를 받고 나서 다시 남편과의 결혼을 준비하게 됐네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람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아들이 생업도 내팽겨두고 제게 매달려 있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사과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받아야 할 사과도 받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단단히 약속을 받아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저와 남편은 시댁에서 남편의 명의로 해준 24평짜리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으면서 옷가게는 접지 않았어요. 임신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도 오히려 확장해서 직원을 뽑아서 운영을 했죠.
처음 같이 시작한 언니가 일을 그만두고 제게 다 넘긴 후라서 사장은 저 하나였고 처음으로 시작한 제 사업을 접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옷가게가 제가 홀로 서기를 할 수 있게 도와줬고 제 인생의 안정을 찾아줬으니까요.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라서 힘이 닿는 데까지 계속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초반까지는 제게 했던 약속을 지키시는 것 같았어요. 괜한 참견이나 예전처럼 사람을 무시하는 무례한 말도 하지 않으셨고요. 근데 참 이상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김치 사업을 하시면서 종종 대량으로 택배 예약을 하고 취소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게 연락해서 네 주변에 김치 살 사람 어디 없냐고 김치 이거 포장도 다 했는데 네 주변 사람들한테 사라고 하라고 구매를 종용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김치 사 먹으면 우리 시댁 하는 데서 시켜라. 맛있다라고 홍보 아닌 홍보도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 많은 김치를 누구한테 떠넘기나요? 나중에는 제가 시킬 사람 없다고 했더니 하여간 도움이 안 된다고 혀를 끌끌 차시더군요. 또 제가 옷가게 직원이 쉬는 날이면 직접 새벽에 옷을 떼러 다녔거든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건지 너 둘째도 태어났는데 일 안 접냐? 너 새벽마다 나가면 우리 아들이 저녁까지 일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것도 정신없는데 애들도 챙겨야 하지 않느냐 하면서 제게 일 그만두라고도 종종 하셨어요. 제가 애착이 있는 가게라서 접고 싶지 않다라고 하니까 시어머니 왈 천조가리 몇 개 걸어놓고 팔면서 애착은 무슨 애착이냐 이러시더라고요. 본인도 자부심 걸고 장사하는 입장이면서 참. 또 종종 제 아들하고 딸 보시면 마치 추궁하는 것처럼 네 엄마가 잘해주니? 네 엄마가 뭐 잘못하는 건 없고? 라고 물으시면서 행여 집안이 마음에 안 드는 제가 자식 잘못 키울까 감시도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시어머니가 만드는 잡음도 딱히 제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냥 거슬리는 소음 수준이었죠. 정말 제 인생에 파란을 일으킨 일은 따로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11년이 지났을 때 제가 한창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때쯤 어머니가 재발했던 유방암 치료가 끝나고 새아버지와 이혼을 하실 때였어요. 어머니가 총 2번의 투병을 거치면서 새아버지란 사람은 단 한 번을 병원에 동행하거나 입원했을 당시 찾아오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어머니가 처음 완치 판정을 받고 집에 가셨을 때 새아버지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랬답니다. 일은 언제부터 시작할 거야? 어머니는 치를 떨면서 제게 이혼을 해야겠다고 내가 미련하게 2번이나 혼자 되기 싫어서 끼고 살았는데 저게 사람이냐고 하셨고 어머니는 암세포와 함께 새아버지도 인생에서 싹 지워버리셨어요. 그렇게 저는 한동안 어머니의 이혼 소송을 옆에서 돕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그렇게 바쁜 와중 하나 거슬리는 일이 생겼어요. 종종 밤 늦게 들어와서 자려고 누우면 남편 자리 머리맡에 놓인 남편의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발신자 이름은 김정희. 늦은 시간에 전화가 울려서 의아하긴 했는데 남편이 일하면서 만난 사람이겠지 했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삼겹살집을 접고 시작했던 호프집을 접고 또 이자카야를 한다고 했을 때라 여기저기 만나러 다니는 사람이 많았을 때였거든요. 그때 여러 번 재정난을 겪고 간판을 갈아준 남편 사업과 엮인 일이라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서 남편이 일로 만난 사람이겠거니 혼자 추측한 그 김정이란 이름을 봤을 때도 의식적으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후 하루, 이틀, 또 하루 걸러서 다음 날 김정이란 이름의 발신이 새벽마다 울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자는 동안도 몇 번 그 번호로 와서 뭐지 싶었어요. 그때 저는 잠깐 왜 나는 저 사람이 일로 만난 사람일 거라고 확신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자마자 바로 남편이 자면서 계속해서 울려대는 핸드폰 진동 소리를 듣지 못했을 때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받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이 하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어떤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철민 씨? 자기야? 아직 안 자? 나 지금 당신 사는 동네인데 나올 수 있어? 그 여자 자면 나와라. 보고 싶어. 저는 곧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누군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주절주절 혼자 떠든 그 말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남편이 일적으로 만난 상대가 아니라 바람 상대인 김정희 씨는 목소리가 참 간드러지더군요. 저는 엉거주춤 서 있던 다리를 움직여서 안방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자고 있는 남편의 명치 쪽으로 던졌습니다. 자던 도중에 명치에서 고통을 느낀 남편이 화들짝 놀라 일어났고 저는 부스스 일어난 남편 멱살을 잡고 말했어요. 김정이랑 내 뒤에서 만나니까 좋았니? 좋았어? 하고요. 남편은 막 잠에서 깬 와중에 상황 판단이 됐는지 그 자리에 넙죽 엎어져서 제게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진짜 깊은 사이 아니다. 정말 잠깐 심심해서 만나 밥 먹은 게 전부라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빌더군요. 그 순간 저는 저희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백수 주제에 밖에 나가 동네 아줌마들까지 만나러 갔던 새아버지와 그런 새아버지의 행동을 모른 척함으로써 용서했던 어머니. 저는 어머니처럼 미련하게 보장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헤어진다고 내 인생이 무너질 것처럼 굴면서 보고도 못 본 척 하고 싶지 않았죠. 저는 몇 날 며칠 제게 용서를 구하는 남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2번 다시 바람을 피우거나 또 다른 식당을 하겠다고 한다면 집을 포함한 전 재산을 제게 넘기고 이혼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말이죠. 솔직히 아무리 변호사 공증을 받더라도 한낱 종이 쪼가리인 각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남편은 제게 정말 고맙다고, 정말 2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제 발에 입이라도 맞출 기세로 고마워했습니다. 근데 정말 남편이 2번 다시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았을까요? 남편은 2달 만에 제게 바람 사실을 들켰어요. 이번에는 김정희 씨가 아니라 또 다른 여자였더군요. 처음 남편이 바람을 피운 후에 저는 매일 남편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거든요. 한 번 바람을 피운 사람은 2번, 3번은 쉽고 빠르게 한다는 걸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어서 남편도 언젠가 다시 문제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고작 2달이라니. 저도 이렇게 빠를 거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어요. 남편이 지방에 사는 친한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친한 친구고 지방이라서 1박 2일로 갔다 오겠다 하고 다녀온 다음 날 어김없이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남편은 혼자 장례식장에 갔다 온 게 아니라 바람 상대와 여행을 다녀온 거였어요. 블랙박스에는 맛집 어디를 갈지 알콩달콩 정하는 남편과 상대방 여자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고 차가 주차장에 주차가 되고 나서 그 앞을 손을 잡고 지나가는 2사람의 모습 같은 게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혼이다. 밖에서 더러운 짓 하고 다니는 남자랑은 같은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이혼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첫 번째 걸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 자기가 한순간 미쳤었다고 요새 시댁 문제 때문에 정말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 이제 진짜로 정신 차리겠다. 제발 믿어달라. 당신 없으면 나 못 산다. 나 좀 제발 버리지 마라. 등등. 그런 것도 2번 보니까 확 질리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영화를 찍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한테 진짜 미안하고 책임지고 싶으면 그 약속 지켜보든가. 당신 처음 걸렸을 때 각서에 쓴 대로 이 집 명의 나한테 넘겨봐. 그럼 누가 알아? 당신이 약속 지켜서 내 명의로 된 이 집에서 당신하고 계속 살아줄지? 남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신가요? 진짜 놀랍기도 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남편은 제 말대로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변경시켜 주었어요. 남편은 이렇게까지 했으니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믿겼습니다. 제게 용서받고 싶고 미안해한다는 마음은 믿어요. 하지만 다시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는 건 절대 믿을 수가 없었고 저는 이미 첫 번째 바람에서 남편과의 이혼을 마음먹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이제는 제 집이 된 곳에서 천천히 남편과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좋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런데 잡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막 암이 재발하셨을 때 시댁이 하는 김치 사업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거든요. 일하던 직원 하나가 해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인터넷에 폭로글을 쓴 게 그 시발점이 됐죠. 시댁 김치 공장 위생 상태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복지 문제가 엉망이라는 걸 글을 써서 올렸는데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엄청나게 유명하거나 여론의 영향을 받을 만한 큰 사업이 아닌데 이런 게 문제가 되냐 하고 문제를 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폭로글 하나가 예상을 뒤엎고 나비의 날갯짓이 돼서 몇 달 만에 전 주문 취소, 매출 폭락이라는 태풍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끝내 시부모님께서 10여 년을 투자해 일군 사업이 시댁 집까지 은행 경매에 넘어가게 될 정도로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시댁의 사업 실패는 제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한창 남편 모르게 변호사를 알아볼 때 집안에 처음 보는 상자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제가 가게에 가져다 놓은 상자를 집에 옮겼나 하는 착각을 했죠. 근데 그 상자 안에 있는 물건이 어디서 많이 본 것들 같았습니다. 시부모님 댁에서 본 시부모님들의 물건들과 옷가지 몇 개, 신발과 생활용품들이었어요. 저는 당장 술집에 나가 있던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대체 이 박스가 왜 여기 있냐고요. 남편은 그때 한창 제 눈치 볼 때라서 우물쭈물 하더니 이내 시댁이 경매에 넘어가서 이번 달 안에 집을 비워야 한다고. 근데 당장 어떻게 집 구해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집 구하기 전까지 우리 집에 와 계신다고 해서 본인이 부모님 물건 상자 몇 개 먼저 가져다 놓은 거라네요. 이 사람 정말 제 마음을 돌리고 싶었던 건 맞았을까요? 정말 제 눈치를 보고 살얼음 판을 걷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심기 거슬리게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 제게 상의 한마디 없이 시부모님과 같이 살겠다고 하다니. 남편은 소심한 변명처럼 시어머니가 너무 막무가내로 나오셔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하지만 그런 변명은 들리지도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절대로 안 된다, 도로 시댁에 보내라고, 나 시부모님이랑 절대 못 산다고 하고 끊었어요. 이혼을 할 사이인데 전 남편의 시부모님하고 한 집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말귀를 못 알아먹은 건지 아니면 정말 선택권이 없었던 건지 밤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면서 초대하지도 않은 사람과 함께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제가 시부모님 물건 든 박스를 베란다에서 현관문으로 옮겨놨었거든요. 시어머니는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그 박스를 한번 보고 저를 쳐다보더니 몸을 부르르 떨면서 분개하셨어요. 너 이 집 누가 해줬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이 집에 살고 말고를 정해? 너는 네 시애미랑 시애비가 길바닥에 나앉아야 속이 후련하겠니? 어? 엄마, 소리 좀 죽여요. 애들 깨. 너도 마찬가지야, 이 속 없는 놈아. 마누라가 지 부모를 쫓아내는데 멍청하게 그저 사이에서 말만 전달하고 있어? 네가 촉새야 뭐야. 그리고 너 은혜를 알면 이럴 수가 없지. 그나마 내가 몇십 년 한 사업 그렇게 망하고 그나마 우리 아들한테 집해준 게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네가 뭔데 방해를 해? 이 집 내 집이나 마찬가지야. 나가려면 네가 나가야지. 나한테 집을 얻어주던가 그냥 그 입 다물고 조용히 살든가. 어머님이랑 아버님 사업 망한 건 정말 유감인데요. 저는 제 전 남편이랑 부모님이랑 한 집에서 사는 취미는 없어서요. 뭐?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야, 철민아, 전현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여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왜? 내가 말했잖아. 다시 한 번만 바람 피우면 깔끔하게 이혼이라고. 바람? 철민아. 여보, 내가 명의 변경 해줬잖아. 그럼 이혼 안 한다며? 같이 산다며? 내가 언제? 난 생각해 본다고 했어. 그거 못 알아먹고 이 집 명의 변경한 건 당신이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대화 내용을 아예 따라가지 못하는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당장 말하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이래저래 입을 떼지 못해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정리해서 다 설명했죠. 남편이 처음 바람을 피웠을 때 각서를 썼다. 다시 바람을 피우거나 새로운 식당 한다고 하면 전 재산을 제게 넘기고 이혼을 한다는 내용을. 근데 남편이 2달 만에 또 바람을 피웠고 남편은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이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변경을 했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혼을 할 작정이고 이 집은 내 집이니까 어머님과 아버님은 여기서 살 수 없다고 말을 하니 시어머니는 어딘지 망가진 사람처럼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더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 얼굴에 명의가 이전돼서 갱신된 계약서를 내밀면서 보여줬어요. 시어머니는 계약서를 빤히 쳐다보다 숨을 헉헉하고 들이쉬면서 말을 더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예철민아,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아니, 엄마, 난 이 사람이 이전만 해주면 계속 같이 산다고 해서. 그걸 믿었어? 너 내가 말했지? 기울어진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전현이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야. 너 한번 말해봐라. 맞지? 너 우리 집 돈 노리고 뭐 하나 떼어가려고 내 아들이랑 결혼한 거 맞잖아. 이제 망해서 재산도 없는 분들한테 제가 무슨 돈을 노려요? 이 빌어먹으려니? 시어머니는 제가 맞받아치자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제게 달려들어 저를 밀었습니다. 저는 뒤에 있던 협탁의 등을 부딪히며 넘어졌고 남편도 놀라서 시어머니의 양 어깨를 붙잡고 제지했어요. 저는 등에서 느껴지는 둔탁한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협탁 위에 있던 화병을 들어 안에 꽂힐 모조리 빼서 바닥에 던진 후에 화병 안에 있던 물을 남편과 시어머니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저거 완전 미친년 아니야? 너 지금 내 얼굴에 뭘 뿌린 거야? 물 뿌렸어요, 물. 그 더러운 입 좀 씻어야 할 것 같아서 뿌렸다고요. 말 나온 김에 어머님, 제가 결혼하고 단 한 번이라도 절 가족으로 받아들인 적 있으세요? 없죠? 그렇겠죠.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니까 시도 때도 없이 사람 갈궜던 거겠죠. 만약 어머님이 단 한 번이라도 제게 잘해주셨고 달라지셨으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근데 저 이제 바람이나 피우고 일 하나도 진득하게 못하는 남자랑 못 살고 제일 무식한 인간이 주제도 모르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그런 어머님이랑은 더 못 살아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둘 다 내 집에서 나가라고. 저는 마치 옛날에 새아버지와 싸울 때 뭐든 집어던지고 깨 부쉈을 때처럼 폭발했어요. 그 소리에 방에서 자고 있던 애들도 나와서 울고 집안은 난장판이었죠. 남편은 제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나가라고 하니 끝내 시어머니를 끌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바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집에 있던 시부모님 물건도 바로 택배로 시댁에 보냈고요.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으면서 움직였어요. 이혼 소송을 하고 혹여나 남편과 시어머니가 찾아올까봐 옷가게도 이전했습니다. 정든 곳을 떠나는 게 힘들긴 했지만 정말 시댁과 조금도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 남편은 이혼 소송 내내 제게 당신이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만 한 상태에서 같이 살자고 저를 설득하더군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말에 제가 설득당할 리가 있을까요? 계속 제가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절박한 사람이 대체 왜 바람을 피웠냐고요. 그것도 2번씩이나요. 전혀 설득력 없는 말에 질릴 대로 질려버렸네요. 남편은 원래 하던 술집 접고 그 돈으로 시부모님과 살 월세집 얻고 남은 돈으로 다른 사업 시작한다고 그 사업이 자리만 잡으면 다시 만나달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게 그 새로 한다고 했던 사업도 반년 만에 쫄딱 망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끈기 하나는 알아줘야 했습니다. 이혼하고 1년이 지나도 전 남편은 끝까지 저를 잡았어요. 정말 구질구질한 게 애들을 이용해서 제 죄책감을 자극해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공동 양육권이라서 애들이 종종 전 남편을 만나러 가는데 애들이 전 남편만 만나고 오면 그렇게 제게 다시 아빠랑 안 사냐, 아빠가 불쌍하다,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좁은 집에 살더라. 할머니가 식당에서 일한대. 아빠 데리고 오자 등등. 전 남편에게 마치 세뇌당한 것처럼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애들을 이런 상황에 빠뜨린 게 정말 미안하고 힘들지만 제 마음이 바뀔 일은 절대 없어요.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 애들에 대한 문제는 제가 더 노력을 하고 또 감내하면서 이겨낼 일이고 전 남편같이 무책임하고 더러운 인간과 하늘과 땅이 뒤바뀌어도 다시 절대 만날 일은 없는 거죠.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인간을 선택해서 피를 봤지만 빠르게 정리한 만큼 잘못된 인간과 살 맞대면서 살았을 수도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0여 년간의 악몽을 꾼 것 같기도 해요. 뒤통수를 아주 세게 얻어맞아서 잠에서 깨어난 거죠. 그래도 제가 열과 성을 다했던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남아서 다행입니다.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 그리고 평생을 해온 옷가게 두 가지였는데 전자는 깨끗하게 말아먹은 후에 정리 싹 다 했고 후자는 아직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진행 중이랍니다. 그나마 하나는 앞으로도 절대 잃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어요. 참된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노력을 쏟은 대상 자체가 잘못돼서 결말이 좋지 않았고 제가 젊음을 다 바친 옷가게는 끝까지 사수를 하겠습니다. 이래저래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제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은 여정은 무탈하게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여정을 꿋꿋하게 잘 걸어가시길 바랄게요.